이스라엘과 이란 이 양국 간의 갈등이 최고점에 이르면서 뉴욕 증시는 밀렸고 국제 유가가 7%대 폭등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도 약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날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이 미시간대 6월 소비 심리 지수 다행히도 개선세를 보였지만요. 이 한 주 내내 매크로 지표는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가려져서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3대 지수 지난 금요일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저와 함께 지금 바로 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다우존스 지수 1.79% 상당히 깊은 낙폭을 기록했고요. 또 이어서 나스닥도 1.3%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장 중반에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지역 전쟁까지는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게 되면서 장 중반 들어서 낙폭을 축소했지만요. 이내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격을 퍼붓게 되자 다시 한번 낙폭이 확대가 됐고요. 또 S&P 500마저도 1.1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트맵 통해서 전반적인 업종 흐름 어떻게 흘러갔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보시다시피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그리고 방산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다 빨간불을 켰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이 여행과 항공업종이 가장 크게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M7 역시 테슬라를 제외한다면 이 전 종목에서 깊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테슬라 굉장히 의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약 2%가량 상당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는 소식에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모이게 되면서 테슬라만큼은 상승을 기록했지만요. 자, 이 애플은 상당히 마찬가지로 호재가 있었음에도 좀 아쉬운 모습 보였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으로 중국에서의 시장에서의 1위를 기록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글쎄요, 과연 할인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이 과연 그렇게 호재로만 볼 수만은 없겠죠. 마찬가지로 1.38% 하락 마감이 됐고요. 또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1.6%가량 강세가 좀 나와줬습니다. 이 상당히 좀 의외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팔란티어 기본적으로요. AI도 AI지만 방산주입니다. 이날 실제로 이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격이 사이버 공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분석에 1.6% 상승 마감이 됐고요. 또 양자 컴퓨터는 이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그리고 위험 투자에 대한 이런 회피 심리가 커지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2%에서 5%가량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난 금요일 이 뉴욕 증시 현재 분위기 어떻게 과연 흘러가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바로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마감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이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나오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정말 주말 사이에 좀 이렇게 지정학적인 이슈가 저는 잠시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나오고 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격화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관계를 명확하게 좀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발언을 이어갔고요. 자, 우선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이어서 지정학적인 이 가장 최신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시죠. 네, 전날 금요일 뉴욕 증시가 잠시 주춤하면서 장을 마감했죠. 바로 트럼프 감세 정책이 잠잠하더니 갑자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복병이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불확실성이 나타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수 내부를 폭격한 뒤 양국의 충돌이 사흘째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작전이 계속되고 이란의 계속된 보복이 예상되면서 중동 내 긴장은 최고조를 달할 상황입니다. 일단 양측은 각국의 군사시설에 작전 수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시설과 에너지시설, 이란도 이스라엘의 군시설 폭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간인 폭격 등 정쟁이 확산되거나 전면적으로 향하는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란 입장에서는 핵심 지도자가 사망했고 핵시설도 무력화될 만큼 보복을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뒷배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현재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미사일을 요격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에 대비해 주요 구축함을 전방 이동을 지시했으며 공군 전투기들도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죠. 자칫 이란의 공격이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을 전쟁을 개입시키는 최악의 악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새벽에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어떤 방식, 형식이나 형태로든 공격을 받는다면 미군의 완전한 힘과 완력이 예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내려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도 보다 격하게 이스라엘에 보복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익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외교 전도 재빠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 동맹국 정상들과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G7 정상회의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좀 촉각을 곤두세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이 유가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번에도 역시나 유가가 7% 가까이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벌써 이 배럴당 WTI는 73달러 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유가 앞으로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약간의 오일 쇼크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약간의 그런 걱정들도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 공급 차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펙 내 세 번째로 큰 제재 생산국인데요. 다분히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추가로 급등할 가능성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확전으로 WTI는 지난주 금요일 장중 한때 14%나 급등했으며 최종적으로 배럴당 7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란은 상 요청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IBJP 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폐쇄될 경우 국제 유가는 최대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수 없습니다. 금요일 미국 국채 금리 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지난 토요일 이란 사우스 파르스와 연결된 천연가스 처리 시설 연료 저장 탱크도 공습했습니다. 이는 수출보다는 원유 시세라고 합니다. 국제 원유 인프레를 입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에 일정 부분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란 에너지 인프라를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심화되고 보다 광범위한 피해와 대규모 민간인 사망 등이 동반된다면 위험 프리미엄은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국제 유가가 더 빠르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은 국채 금리는 증시가 내리는 좋은 환경이었지만 때로 간다면 증시가 다시 서거나 박스권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채 흐름을 주시해야 합니다. 네, 확실히 이번에 제가 굉장히 좀 약간 위기의식을 느꼈던 게 그간 이란 지도부에게 있어서 어떤 이런 석유 시추시설 또 이런 천연가스 시설은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공격하지 말아야 할 최후의 보루였는데 이 부분을 건드렸다는 점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시장에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이번 주 FOMC 일정도 함께 소화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좀 금리 동결이 확실할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S&P 이어서 점도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주 FOMC가 열립니다. 금리 동결을 말씀대로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투자자들은 연준의 전망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어떤 조건에서 금리 정책의 변화를 줄지 단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연준을 위해서는 대학관이 이민, 세제 등 핵심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줄곧 얘기해왔습니다. 관세 정책은 최소 7월 초가 돼야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상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현재 나쁘진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고 고용은 그럭저럭 탄탄하고요. 아직까지 즉시 개입해야 할 경고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이런 점을 고려하는 6월, 7월 금결한 뒤 최소 정책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있습니다. 향막을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죠. 연준은 올해 2%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서 기존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관세 여파가 서서히 본격화될 점을 고려 유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금리 인하 전망치를 한 차례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FOMC 점도표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나올 만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은 이번 FOMC일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유가적인 측면에서 이런 FOMC에 미칠 수 있는 변수들에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현장 분위기 만나보고 왔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이주혜 앵커와 함께 특징주 소식 이어서 자세한 매크로 지표까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장 정말 이 중동 리스크에 완전하게 지배가 된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기술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상당히 이 마이너스 하락세가 지속이 됐던 이 장에서 테슬라 살아남았는데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자율주행차 도입 제조사들을 위해서 이 면제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년 정도 걸렸다면 이제는 수개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소화 절차로 인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상황, 2%대의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장의 지배 속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가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모멘텀은 좋았습니다. 유럽은 GPU 매출 8배 정도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8배면 상당히 큰 수치죠. 그러다 보니 모건 스탠리의 이런 긍정적인 분석으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1%가량 밀렸습니다. AI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이다. 입지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분석 리포트 있었고요. 목표 주가를 56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주 RH인데요. 6%대 급등이고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양호했습니다. EPS 또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7%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중동 리스크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이 양국의 분쟁 속에서 이 시장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관련주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과 호텔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방산주라던가 또 에너지와 정유주들은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대비가 되는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힐튼이 호텔주죠.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여행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고요. 0.82%에서 맥을 못 추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노스롭그룹은 3%대의 오름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키드 마틴도 역시나 3%대의 강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중동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동반해서 오름세가 보였습니다. 할리버튼은 5%대의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유가가 급등했죠. 7%의 폭등을 나타내면서 정유주와 에너지주가 모두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쉐브론과 엑스모빌 등 정유주도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마트 등 자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비자카드가 4%대의 하락을 보였고요.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는 인수전에서 밀렸습니다. 23엔드, 그러니까 23엔드 미라는 인수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지만 주가는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이 이 사업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서클 같은 모습 보겠습니다. 25%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서클은 지난주에, 그러니까 6월 초죠. 6월 초에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코인과 관련한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습니다. 쇼피파이에서는 USDC를 결제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실물 경제 활용 효과도 앞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IB 투자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최대 페인팅 업체입니다. 셔인 윌리엄즈인데요. 6%가량 밀렸습니다. 주택 시장이 워낙에 지금도 좋지가 않고 계속해서 고금리 기조가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투자 의견이 중립으로 하향 조정됐을 뿐만 아니라 목표가도 385달러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약간 밀렸죠. 제한적인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2030년까지 가입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1,425달러로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자, 이 주말 사이에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무역 갈등, 점점 더 이 무력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금요일에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는 좀 가라앉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계속해서 푸틴 대통령까지 이 말을 한 번 더 얹게 되면서 이번에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란 그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사흘째로 접어들었었죠. 이 첫 대낮 공습까지 벌어졌다는 소식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이 그간 심야와 또 새벽 차시 사이에 집중이 되던 공습은 이번에 이란이 주관해 직접 이스라엘을 타격하게 되면서 양측 모두 전면 충돌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새롭게 추가된 각 지도부의 발언들을 보자면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국가적 복수가 이제 막 시작이라고 선언했고요. 또 네타냐후 총리는 민간인 사망을 언급하면서 이란은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된 주요 소식 이 타임라인과 함께 살펴보자면요. 현지 시간 6월 14일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약 1시간 동안 통화했는데요. 이때 중동 정세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의했습니다. 푸틴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트럼프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러우전 모두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푸틴이 이란과 이스라엘 정상들과의 대화를 공유하면서 중재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고요. 또 한편 이날 예정됐었던 오만의 미국 그리고 이란 간의 핵협상 6차 회담이 공습 여파로 전면 취소됐습니다. 자, 미국 측의 특별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오만 외무장관이 회담 중단을 공식화했고요. 또 그 다음 날인 6월 15일 현지 시각 기준입니다. 자, CNBC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이 요청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암살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는 폭스 인터뷰에서 관련 보도를 직접 부인하지는 않았고 일부는 거짓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면서 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할 경우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했고요. 또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미국은 이스라엘 공습과 무관하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이 미국 자산이 공격받으면 전례 없는 군사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는 경고까지 빼놓지 않았는데요. 동시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협상을 가능하다고 이 소통 창구 역할을 덧붙였습니다. 이 한편 현재 보도에 따르면요. 양측 사망자는 150명 이상,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란 내의 핵과 방산시설, 유류 저장소까지 타격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이 이란 미사일이 텔아비브 그리고 하이파 등 이스라엘 전역에 떨어졌고 테헤란은 도시 전역을 대피소로 전환한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중동 전쟁이 러우전보다도 오히려 이 글로벌 증시를 뒤흔드는 이유, 바로 유가에 있죠. 자, 과연 유가는 현재 상황에서 괜찮은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약간 돌이켜오는 이런 유가 오일 쇼크에 대한 우려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JP모건이 최근 보고서에서 이 호르무즈 폐업 봉쇄 시에 유가가 최대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경고했는데요.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는 이런 해당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7%가량으로 낮긴 하지만 유가가 2배 이상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유가가 급등할 경우엔 시장에는 상당히 직접적이고 어느 때보다 강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외생 변수,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외부적인 변수입니다. 휘발유 그리고 난방료와 같은 생활 필수품 가격이 즉각 반응하고요. 또 PPI와 CPI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IMF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를 경우엔 전 세계 물가는 0.4%포인트 오르고요. 또 글로벌 성장률은 0.1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연준은 과거 유가가 10달러 상승했을 때 헤드라인 CPI가 약 0.2%포인트 올라간다고 언급한 바도 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건 유가가 단기 급등 후에 하락하느냐 아니면 고점에서 장기 고착화되느냐입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물류비와 원자재비가 고착화되고 또 식품 서비스 전반으로 2차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일정까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초 시장은 9월의 첫 인하, 연말까지는 2차례 인하를 기대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 재자극이 현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경우에는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 업종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항공, 운송업종이나 금리에 민감한 바이오 섹터 역시나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보다 취약한 구조다라는 말이죠. 자, 또 마지막으로 과거 오일 쇼크의 전개 과정을 좀 살펴볼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 1차부터 3차 오일 쇼크 모두 유가가 100% 이상 급등한 뒤에 소비 위축 그리고 실질 소득 감소가 공통적으로 이어졌고요.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시장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단순히 유가가 오른다고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GDP가 꺾이는 시점이 본격적인 위험의 시작인데요. 이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측할 때에는 유가뿐만이 아니라 이 GDP 나우 지표와 같은 실물 지표의 흐름까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이래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관세 이슈까지 이 지난 주말 사이에 대두가 됐었는데요.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추가로 90일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소식이 주말 사이에 새롭게 들려왔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 이 로이터발 이슈인데요. 8월 10일 종료 예정인 임시 관세 유예 조치를 더 연장해서 협상 여지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또 향후 관세 관련 소송에 대비해서 무역법 301조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목적도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보도에서 특히나 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중국이 히토류 수출과 또 미국의 AI 반도체 규제를 노골적으로 연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런던 회담에서 중국은 민간용 미국 기업에 한해서 히토류 수출 허가를 신속 처리하는 그린 채널을 제안했었는데요. 해당 수출 허가는 6개월 한시적인 라이선스 방식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재 중국은 군사용 히토류 자석의 대미 수출을 계속해서 보류 중이고요. 미국 역시 AI 반도체의 대중 수출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기술 맞대응 구도가 더 명확해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그나마 시장에 조금은 약간의 온기를 불어넣었었던 매크로 지표 이슈들, 이 미국의 6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관세 휴전 영향도 있었고요. 기타적인 이 환경 영향도 있었는데요. 바로 보시죠. 자, 이 미시간대 조사에 따르면요, 이 6월 종합 심리 지수는 60.5, 현재 지수는 63.7, 또 기대 지수가 58.4로 모두 60선 근처로 회복이 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자, 연초부터 이어진 인플레이션 둔화, 또 고용시장의 안정세와 실질 임금 개선에 관세 휴전 영향까지 분명히 이번에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하지만 문제는요, 이 심리 회복이 실제 경제 흐름과 얼마나 연결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팬데믹 이후부터 이 소비자 심리 지수와 소비 행태 간의 상관관계가 무너진 상태라는 점은 이전부터 보도가 계속됐었죠. 자, 이 GDP는 최근 2년간 연속적으로 성장했고요. 또 고용도 견조하지만 미시간 지수만큼은 여전히 이 팬데믹 이전보다 3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심리 지표와 실제 결과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 이 최근 대표적으로 꼽히는 원인에는 바로 정치적 성향의 왜곡이 있습니다. 자,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이번에 발표가 된 수치를 보자면요. 민주당 지지자는 10%를 예상하는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는 1.5%에 그치는 등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라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 지표가 정책 판단에 오히려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이 결국 지금 필요한 건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지수 반등이 아니라 이런 소비자의 실제 지출, 더 나아가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간의 괴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표면상으로 보이는 이슈들, 표면상으로 보이는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완전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점을 계속해서 외신들도 보도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호재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테슬라가 한 번 더 좀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M7 전반적으로 약 1%에서 깊게는 2% 이상의 낙폭을 보인 가운데 테슬라만큼은 지난 금요일 2%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었죠. 자, 이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영향인데요.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 운전대와 페달 없이 설계된 자율주행차, 로보택시가 생각이 나는 구절이죠. 자, 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면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자, 이 기존의 연방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차량은 개별 면제를 받았었어야 했는데요. 이때 심사 기간이 수년에 달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부터는 대부분의 면제 신청에 수개월 내에 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번 조치는 완전 자율주행을 전제로 한 차량의 상업 운행, 즉 로보택시를 염두에 둔 규제 정비입니다. 이 기존 법 체계가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업계 요청이 지금까지 쏟아져 나왔는데 드디어 다시 한번 이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한편 같은 날 이 스웨덴 국영 연기금 AP7은 테슬라 보유 지분 13억 달러어치를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식 사유는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침해, 그리고 수년간 지속된 문제 개선 실패였는데요. AP7은 그간 주주 제안과 협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으나 테슬라가 노조 결성 자체를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매각은 스웨덴 책임투자 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 구도, 대립 구도에 이어서 테슬라의 가장 최신 소식까지 머스노우 5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팟 폴스 원출연, 중국은 다루기 어려운 상대, 미국 육군 250주년 기념 열병식, 트럼프의 한을 풀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일그러진 우리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트럼프가 팟캐스트에 출연했는데 지금 이 트럼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열불 터지는 팟캐스트일 것이고, 왜냐면은 트럼프 지금 반대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극도로 지금 분노한 상황이잖아요. LA 시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뭐 탄핵 얘기까지. 근데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아주 여유롭게 어린 시절부터 무슨 그런 그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여유로운 얘기하고 있겠죠. 그 얘기가. 근데 또 지지자들은 굉장히 편하게 들었다. 맨날 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하고 그 저기 기자들의 설전부터 시작해서 그 에어포스 원에서 맨날 트럼프 쉬어야 되는데 시끄럽게 막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데 그 비행기 소리 때문에 거기서 공격적인 질문하는 거 그런 것만 보다가 너무 편안하게 도서관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다. 댓글에 그런 댓글이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좋은 댓글이 많았겠죠. 왜냐면 이게 뉴욕 포스트 출신의 옛날에 뉴욕 포스트가 그 트럼프의 지지를 선언을 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그 칼럼과 뉴스를 트럼프 지지에 대한 그 얘기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 트럼프 성향 그 언론으로 지금 발돋움했는데 거기에 이제 미란다 디바인이라는 이 칼럼니스트 분이 팟캐스트를 만드셨어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제 17,000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손님이 트럼프였기 때문에 이제 빵빵 터지겠죠. 트럼프가 여기에 출연한 이유는 지금 굉장히 중대한 지금 시기 아닙니까? 근데 저기 나와갖고 여유로운 한가로운 얘기나 하고 있으니 트럼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왜 저기 나왔을까? 지금 이제 유튜브도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지지했었고 항상 지지하는 어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출연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중국은 언제나 상대하기 힘든 상대다. 이거 말고도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트럼프의 성향을 알고 싶은 분들은 저를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어린 시절 얘기부터 싹 다 물어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얘기부터 다 나옵니다. 자, 중국은 언제나 상대하기 힘든 상대고 이 지금 그 벤스 부통령이 그 촌놈이라고 표현한 적 있죠. 기억하시죠? 중국 촌놈들이 우리를 뭐 괴롭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케빈 오릴리라는 그분은 아예 이 지금 얘네들을 중국 애들을 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질식사하게 최소 500% 관세 부과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협상자들을 상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글씨가 안 보죠. 버릇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다 이겨왔다고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요구한 거 하나도 안 들어줬고 자기네들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편하게 장사하면서 우리 미국 기업들은 중국 안에 들어가서 장사 못하게 한다. 이거잖아요. 1기 때 자기가 거의 끝까지 갔었는데 너무 아쉽게 실패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트럼프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어가질 못했다. 이게 지금 내가 4년 두 번째 임기를 하지만 4년 하고 4년 연임해서 8년을 연속으로 하는 게 낫다. 그런데 그 4년 때문에 바이든 정권 4년 때문에 모든 것이 스톱됐고 오히려 그 뒤로 돌아갔다고 역사가 뒤로 후퇴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1기 때 자기가 거의 중국에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것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너무 안타깝게 실패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거래하는 국가가 170개국. 지금 스콧 베센트 장관은 뭐 18개 정도가 이제 우선순위에 있다고 했죠. 그중에 중국도 포함되어 있었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중국도 그 뭐 17개 국가 다를 게 없다. 18개국 중에 하나고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약간 좀 더 클 뿐이다. 그렇게 표현했었죠. 근데 이제 그것을 포함하여 미국하고 뭐 거래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물개랑 저 펭귄한테까지 뭐 관세를 부과했다. 뭐 그 얘기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3국으로 회피해가지고 관세를 회피하려는 그것 때문에 미리 다 알을 박아놓은 거죠. 그래서 170개국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다. 뭐 그때 그 얘기도 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 하루에 1개국씩 한다고 했는데 그건 트럼프 원래 표현이잖아요. 그 정권 잡은 다음에 자기가 뭐 이틀 만에 뭐 저기 전쟁 끝낼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거 푸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0개국 정도 있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다.
그리고 앨런에 대한 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일론 머스크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일론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별로 며칠 동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먼저 물어봅니다. 칼럼니스트가. 약물 탓인가?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저렇게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글을 막 썼다가 지웠다가 이럴까? 약물 아닌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뒤에 어떤 물밑 협상에 따라서, 그렇죠? 물밑 협상을 통해 가지고 지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트럼프 얘기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스콧 베세트 장관하고 복도에서 박치기를 했다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박치기를 했다? 그래서 주목 싸움 얘기까지 나왔는데 트럼프가 본 적이 있냐고 얘기했더니 내가 그걸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정말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근데 뭐 언론에 나온 것처럼 무슨 박치기라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해할 수 있냐, 용서할 수 있냐,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뭐 그 정확한 답변은 안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이렇게 그 이번에 관세의 출발점 얘기했죠. 관세의 출발점 지금 2차 협정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고 영국에서 해서 2차 협정까지 나왔는데 그 처음에 20% 펜타닐 관세 매긴 거는 안 없어지고 있죠. 거기 분명히 펜타닐 전문가가 같이 배석했다고 스콧 베세트 장관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펜타닐 관세는 안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작점도 그렇고 지금 2차 협정이 지나고 나서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그리고 그 FBI 국장이 조 로건 팟캐스트에 나와서 한 얘기도 전달해 드렸었죠. 거기서 중국이 이러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FBI 국장이.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을 말살시키려고 마약을 들여와가지고 미국의 젊은이들을 물들게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원료를 14개, 15개를 다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펜타닐 관세가 이 관세의 출발점이었고 결국에 그때 핑계가 그거였잖아요. 결국 이 펜타닐의 오명 국가에 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이제 상호 관세가 부과되고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거기 집착하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닥달했다고.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때는 마약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고 했다. 나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는다. 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내 막내 아들인 베런한테 그 얘기를 한 거다. 6살, 7살 때부터. 마약, 술, 담배 절대 하지 마라. 마약, 담배, 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거를 계속 말할 거고 평생 그렇게 지겹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굉장히 집착하는 어떤 어린 시절부터의 그런 그 인생의 경험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펜타닐 관세 20%, 요 지금 이거는 절대 중국이 만약에 히토류를 지금 자꾸 흔들어도 그거를 안 깎아줬잖아요, 지금. 히토류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어서 자동차 전투기 공장이 멈출 지경인데도 그거는 포기 못합니다, 지금. 그렇죠? 펜타닐 관세 아직도 포기 못했어요. 자, 미국 육군 250주년 기념 열병식 트럼프의 한을 풀다. 자, 드디어 했죠, 이거. 자, 이거 1기 때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이게 과연 뭐 러시아나 북한처럼 우리가 이래야 되냐 해가지고 그리고 돈도 엄청 많이 들고 그거를 다 데리고 와야 돼. 옛날에 이제 퇴역이라고 하죠. 퇴역한 그 장갑차니 무슨 전투기 그거 다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이거 너무 이 소모가 많다. 경제도 어려운데. 근데 드디어 했습니다. 지금 육군 250주년 기념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딱 저기죠. 1기 때는 핑계가 없었던 거예요. 1기 때는 핑계가 없었는데 지금 딱 2기 때 들어왔더니 육군 250주년이네. 트럼프 이거 좋아하는 거 이제 아시죠? 뭔가 기념할 만한 뭐를 굉장히 중요해. 자기가 업적 남기는 거를. 그래서 이번에 딱 보니까 250주년 딱 있네. 이때다 한 거죠. 야, 250주년이라고 해서 내가 행사라면은 조금 묻히겠지. 물론 묻히진 않겠죠. 이거 다 열병식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는데 이게 묻히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앞에 이걸 붙인 겁니다. 자기가 뭐 하고 싶어서 열병식 한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미국 육군 250주년 아닌가. 이거 우리 국민 모두가 민주당 지지자든 공화당 지지자든 나를 지지하지 않든 지지하든 아니 군인에 대한 예우를 안 한다는 거는 국민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걸 기념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막 폭죽도 터트리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저는 그 러시아나 북한 열병식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각도로 다리를 올리잖아요. 그 무슨 요가 자세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다리를 올리죠? 그 다리를 엄청 올리면서 각도 엄청 맞추고 막 딱딱 맞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미국.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 발도 하나도 안 맞아요. 그게 미국 군인의 어떤 자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대충은 맞추는데 그렇게 각을 맞추지를 않아요. 그런 러시아나 북한 열병식에서 보던 모습은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전차가 등장합니다. 이미 퇴역한 건데 딱 봐도 디자인이 요즘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M4 셔먼이라고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사력의 초석으로 불렸던 그 탱크를 지금 데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영국이 처음에 남북전쟁 당시에 윌리엄 테쿰스 셔먼 장군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고요. 자, 1957년에 현역으로 운용되다가 퇴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첨단 무기들이 등장하죠. 저렇게 병사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위에 드론 세대가 떠 있었어요. 지금 트럼프도 계속 강조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봐라. 저렇게 드론이 많이 활약을 하지 않느냐. 아까 그 팟캐스트에도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많아서 잘랐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드론이 이렇게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했더니 뭐 약간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드론을 싹 다 사버리겠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보다 많이 사는 국가가 있으면 더 많이 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드론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세대가 떠 있었는데 고스트 X, C100, X10D라는 드론이 세대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실시간 정보, 감시, 정찰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게 같이 띄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육군 병사들이 이제 진군을 하는데 우리가 뭐 이른바 땅캐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받침해주는 최첨단 무기가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군만 있으면은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 드론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드디어 이제 또 최첨단 무기가 또 등장합니다. 많이 봤죠? 이거 로봇계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미래의 전쟁은 로봇계의 시대죠. 자, 로봇계는 저 고위험 환경, 정찰 및 폭탄 탐지 임무. 그리고 사실 저 로봇계 말고 이제 군견도 등장했거든요. 군견 한 마리가 있어요. 군견이 뭐 계급은 없다지만 우리가 장난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남자분들, 대한민국 남자분들. 야, 우리 부대의 군견이 나보다 계급이 높다. 계급은 없는데 어쨌든 군견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진짜 개가 아니라 이런 로봇개가 활약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얘의 속도가 있습니다. 즉 걷는 속도는 시속 2마일이고요. 만약에 달리면은 배터리를 써서 달리면 시속 7마일까지 질주가 가능한 지금 성능을 가진 로봇개가 어제 등장을 했다. 자, 굉장히 그 드론과 로봇개, 미래의 어떤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부터 M4 셔먼까지 2차 대전 때 활약했던 이런 열병식의 어떤 중요한 무기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근데 멜라니아 여사랑 등장해가지고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중요한 얘기를 했죠. 군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군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1775년 6월 14일 바로 이제 그때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미국이 독립을 하려고 해서 군대를 창설했을 때 자유는 방패를 얻었고 자유는 검을 얻었다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그 모토가 이 얘기인 거죠. 우리 아주 여러 분야에서 이거 그렇죠? 유머에서 개그 분야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야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도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제 많이 들어봤죠. 이게 승리 아니면 죽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승리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일그러진 우리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아까 살짝 나오던데. 자, 가계에 대한 이 설문조사,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죠. 물어보는 거, 직접 실제로 찍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죠.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심리. 그러니까 심리가 어떤 확인이 돼서 이제 생활에 녹아 들어갔고 지표로 찍히면 이제 하드 데이터가 되는 건데 뭐 실업률이라던가 아니면 비농업 취업자 수라던가 이런 건데 자,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하드 데이터죠. 내가 지금 실업률 다 잡았고 인플레이션 다 잡았는데 파월은 금리를 인하 안 하고 있다. 계속 거기다 저기 돌리고 있죠. 탓을. 자,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랑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 어쨌든 간에 이 소비자 심리지수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은 더 그럽니다. LAC 격화되고 있으면서 반 트럼프 전선이 명확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원래 그 전에도 트럼프는 호감도도 높지만 비호감도도 극도로 높은 극단적인 이 지금 갈린 양상이잖아요.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반반이잖아요. 선거가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구도입니다. 그렇죠? 구도예요, 결국. 민주당,共和당 결집해서 반반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은 이제 트럼프를 지지 안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런 설문조사 올 때마다 자기 의견을 피력해요. 강하게. 왜냐면은 그 나가가지고 시위하면 이제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언론의 경제지에 막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기회로 삼는단 말이에요. 트럼프를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회로 삼습니다. 내가 열심히 응답해서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거 응답 잘 안 해요. 전화 와도 응답할 필요가 없죠. 응답하더라도 응답을 안 하거나 응답을 하더라도 좋게 해야겠죠.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그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만 오면은 트럼프 정권에 어떻게 하면 타격을 가할까? 이게 뭐 물론 이것 가지고 타격을 가할까 싶지만 뭐 십시일반이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도움을 줄 게 없을까 해가지고 이런 거라도 하는 거죠. 자 보면은 이제 저기라고 하죠.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에 나온 걸로는 이제 60.5가 나왔습니다. 전체가. 이게 지금 1980년 5월 달 이후 최저치에서 60.5로 급격히 상승한 수치고 현재 이 컨디션에 대한 거 현재 컨디션, 기대 컨디션이 있죠. 기대 지수가 있죠. 현재 컨디션이 63.7 나왔는데 58.9였던 게 63.7로 급등했고요. 일단 세 개가 다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라인 지표 하나, 그다음에 현재에 대한 부분, 이 지금 미래에 대한 기대감 요건데 다 일단 급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기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47.9에서 58.4로 급등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다 급등하면서 나왔죠. 근데 세부적으로 뜯어봐야겠죠. 일단 요것도 지금 줄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한 덩어리가 또 있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 뭐 파월이 그때 막 이거 뭐 기대 인플레이션 내가 미시간 때 거 보고 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뭐 다른 것도 보고 뭐 물론 파월이 그 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딱 미시간대 뭐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걸 100% 참조해서 금리 결정한다 이러진 않았고 우리는 모든 지표를 두루두루 본다. 그중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도 참조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봐요. 보면은 이제 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음에 그러니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고 5년, 10년 조금 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내가 분명히 물가를 잡았는데 그렇죠? 계속 강조하죠. 아니 기름값이 1갤런당 2달러로 떨어뜨리고 지금 뭐 유가가 전쟁 때문에 살짝 올랐지만 그 전까지 에그 인플레이션 급락시키고 내가 없던 거 다 잡아놓고 약값도 인하해줘서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는데 계속 FRB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 자꾸 이 지표가 굉장히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트럼프도 그렇고 파월도 마찬가지고 FRB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참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플레이션이 꺾였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은 이제 하드 데이터로 나오는 진짜 저희 정해진 거고 결정된 거고 이거는 5.1, 4.1로 꺾였어요. 이제 확 꺾였죠. 자, 근데 이게 세부 내역을 들여다봐야 돼요. 세부 내역을. 이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서는 지지 성향에 따른 요거를 지금 올려놓기 때문에 여기서 극단적인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자, 여기서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짜리인데 10.1이 나옵니다. 10.1. 공화당은 1.5예요. 근데 이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이 격차만으로도 저거 지지 성향에 따라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려고 저렇게 너무 과도하게 부르짖거나 물론 여기도 맨날 얘기 드렸죠. 공화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공평하게 얘기하죠. 공화당 지지자들도 일부러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아침마다 내가 베이컨 가격 때문에 베이컨 못 먹고 있어도 그렇죠? 4인 가족이 베이컨을 항상 넣어서 오믈렛에 먹고 있었어요. 근데 베이컨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베이컨이 한 조각씩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우리는 왜 베이컨이 없어? 맨날 먹었었잖아. 근데 베이컨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어. 이래놓고 여기 설문조사 전화 오면 뭐라고 합니까? 베이컨 가격 올라서 힘들다는 얘기 안 하겠죠.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한테 도움 줘야 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별로 안 높다 이러겠죠. 물론. 당연히 이쪽 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2020년 이후에 21년도잖아요, 여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물가 폭등했잖아요. 근데 그때 인플레이션을 보라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이때. 이게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나. 맞죠? 바이든 정권이었고 바이든은 민주당 정권이 탄생된 대통령이었고 돈을 이렇게 왕창 풀었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기에 있는데 그렇죠?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4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돈을 왕창 풀고 있지 않잖아요. 금리를 내려가지고 막 버냉키에 빙의해가지고 파월이 돈을 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10.1을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의도가. 그렇죠? 이 의도를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 저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표현되는 거.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돈이 왕창 풀렸을 때보다 훨씬 더 높다는 그런 어떤 상황적인 어떤 그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의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다른 하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도 주장하더라도 좀 주장이 흐트러지겠지만 지금 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본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아까 전에 승리 아니면 죽음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기저기서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맨날 뭐 승리 아니면 죽음을 달라, 승리 아니면 죽음 달라. 그게 미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또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리 아니면 죽음. 트럼프에겐 관세 아니면 감세. 네, 뉴욕 증시 상황을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감 시그널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중동 긴장의 투심 다시 위축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표가 상당한 호조를 보였고 또 미중 협상으로 인해서 끌어올려졌던 지수가 다시금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난 시장이었습니다. 다우 1.79%, 나스닥도 1.30%, S&P 500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6,000선을 회복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금 반납했습니다. 5,976.97, 1.13%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동 리스크로 섹터도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방산과 정유, 에너지 섹터는 좋았고요. 여행, 항공, 호텔주들은 안 좋았습니다. 자, 일단 방산 쪽으로는 롭스포 그루만 종목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쉐브론과 할리버튼 등 정유 에너지 섹터 쪽으로도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여행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등장을 하면서 항공과 호텔, 여행주들은 모두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중동 리스크로 크게 영향을 받았던 부분은 바로 이 WTI 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7%의 상승입니다. 73.13달러에서 마감이 됐고요. 이 갈등 속에서 석유 공급 축소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에 대한 차질 우려감이 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JP 모건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될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뛸 것이다라고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연준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스태그플레이션도 계속되면서 이 경제 성장률 둔화도 우려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약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인데요. 국제금값 금 선물 근월물 가격으로 온스당 3,500달러 선에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사흘째 무력 충돌을 해나가고 있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에 이 전례 없는 수준의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내놓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또 푸틴 대통령 모두 이 이란과 이스라엘 이 양국의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이 군사용 히토류 수출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로이터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대중관세 90일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동사가 시그널이라는 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 목적 히토류는 사마륨이라고 부르는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미국과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의 입국 제한 방안을 36개국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4월에 19개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나온 것입니다. 대상을 확대했는데 이집트와 지부티 등 이 아프리카 국가나 또 태평양 섬나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 보겠습니다. 미시간대 소비 심리가 60.5% 반등을 보였습니다. 관세 휴전의 영향인데요. 단기 인플레이션이 개선이 됐고 또 미중 협상 이 부분이 좀 불안이 안정이 되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도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뉴욕 여는 제조업 지수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뉴욕 지역 주변의 제조업 업황이 어떤지 좀 파악할 수 있는 지수고요. 미국의 FOMC가 17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18일도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 그리고 20일은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이 나올 예정입니다. 24일과 25일 등 정상회담이 연이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6월은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런 뉴욕 증시의 마감 시그널들이 국내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민재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또 앞으로 있을 뉴욕 증시의 이벤트까지 과연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자, 가장 먼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주최하는 클라우드 보안 컨퍼런스죠. 이 AWS 리인폴스 2025가 오늘부터 이 필라델피아에서 18일까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 관전 포인트는요.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 이 크리스 배츠의 기조 연설인데요. 발언 내용에 따라서 국내 보안주들까지 들썩일 만한 가능성 충분합니다. 자, 이 라운시큐어부터 안랩 그리고 센즈랩까지 전일에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줬지만 다시 한번 이 보안주들 중심으로 이 반등 기대감을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산업 박람회입니다. 자, 이 바이오 USA가 오늘부터 19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자, 관전 포인트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이 실시가 될 예정인데요. 자, 여기에서 국내 참가 기업들 그리고 바이어 투자자들 간의 추가적인 미팅 이슈가 있을지 관련된 뉴스들 지속적으로 한번 트래킹을 하셔야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이 한국관 코리안 파빌리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관련 뉴스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총 51개 국내 기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아무래도 전거래일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흔들리는 모습이 관측이 됐지만요. 다시 한번 이런 참가 기업들 위주로 관련 이슈들과 함께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유가 관련 이슈들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또 중요한 그런 이슈 한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오펙 월간 보고서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오늘 밤 9시경에 좀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앞으로의 원유 수급 그리고 유가 전망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앞으로의 유가주들, 정유주들 흐름 잘 파악을 하셔야겠고요. 역시나 한국석유부터 중앙에너비스, GS까지 지난 금요일 강한 흐름 보여줬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이어서 미국 내 STO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이슈까지 함께 보셔야겠는데요. 오늘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 법안의 최종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 시각으로 따지자면 17일까지 좀 넘어갈 그런 이슈인데요. 자, 이 지니어스 법안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그리고 규제를 최초로 명확하게 하는 연방 법안이죠. 자, 이 지니어스 법안이 향후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런 규제들을 마련하는 데에도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들이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 나올지 구체적인 이 청사진 함께 보셔야겠고요. 또 K사인과 다날, 아톤, 흐름 나쁘지 않았네요. 이어서 위지트까지 STO 관련주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될 이슈인데요. 자, 먼저 G7 정상회의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3일간 계속해서 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첫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자, 여기에서 관전 포인트가 바로 17일 예정되어 있는 발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발언의 주제, 바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AI와 에너지를 연계하는 그런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와 관련된 원전주들 그리고 탄소 중립 테마까지 함께 보셔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제기할 만한 이 국정기획위원회까지 한번 볼까요? 관련주들 역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이 될 예정인데요. 인수위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할 이런 국정기획위. 자,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또 이 각각의 과제들에 대해서 추진 로드맵이죠. 국정운영 5개년 계획까지 마찬가지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가장 주목이 될 그런 이슈는요. 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해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까지 담기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 태양광과 풍력주들 단기적으로는 약간 조정받았지만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책적인 수혜 받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이슈들 플러스 정책 이슈까지 한 가지 더 만나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비가 이제 옵니다. 본격적으로 올 여름, 2025년 여름에 이 장마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군요. 아침 여기가 많이 오지는 않는데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더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6월 16일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요일은 여러분들 다 예상을 하셨겠습니다만 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무력 충돌 이 얘기가 사실상 거의 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까지 다 도배를 하다시피 하는 정도고요. 오늘 이데일리 신문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란이 미사일 발사한 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방공망이죠. 이걸 요격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그냥 사진 한 장으로만 봐도 긴박한 모습이 좀 느껴집니다. 일단은 지금 사흘째 상황은 계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도대체 이번 사태가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시장은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오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가 당연히 오르죠. 그다음에 이 금값은 또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실제로 주시장은 아시아 시장,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까지 다 떨어졌고요. 채권금리도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미국채 10년물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1%가 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유가가 사실 제일 민감하죠. 아무래도 중동에서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7%가 넘게 급등을 했고 금값도 1% 넘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봤을 때 2가지 포인트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번 사태가 확산 국면으로 가느냐. 그래서 흔한 말로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큰 걱정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 이란, 이런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 러시아까지 심지어는 이들 전반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많은 나라들이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사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걱정을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거는 이란이 혹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이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를 만약 봉쇄하면 좀 하루 전 세계로 움직이는 이 원유, 가스 이런 것들이 한 20%가 딱 막히는 상황이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원유 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이 시장은 사실은 우리로 따지면 외환위기급 그런 폭락 사태 이게 불가피합니다. 사실 전 세계 경제가 딱 뭐랄까요 정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현실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란이 서방에 대해서 서방이 이런저런 제재를 한다고 할 때마다 항상 내세웠던 게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 그냥 막아버릴 거야, 봉쇄할 거야 이런 위협이었는데 실제로 그 위협이 가셔된 적은 없고요.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일단 JP 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한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최소 120달러, 많게는 13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사실 이런 전망은 예전에도 사실 많이 나왔던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연준 의장들을 계속해서 자문하고 있는 존스 호킨스 대 존 파우스트 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이데일리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양반의 얘기는 중동반 갈등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지금 유에서도 이제 S공포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가는 당연히 유가가 때문에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지니까 비단 미국이나 이런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공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힘주어서 전망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간 증시 전망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 때문에 사실 걱정스러운 게 역시 이번 주 시장이죠. 지금까지 분위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7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 이후 6거래 연속 상승을 이어가다 8거래일째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도 좀 월요일 날 오전에 방송하면서 이 속보를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좀 찜찜했죠. 이게 잘 가던 우리 시장에 조금 이제 계속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질 법한 타이밍에 이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좀 벌어지는 바람에 이게 뭔가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조정을 가져올 수 있는 일종의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걱정이 들었었는데 일단 글쎄요, 아직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은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떨어졌죠. 2% 가까이. 그다음에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일단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그날 아시아 시장 다 떨어졌고요. 대부분 다 1% 가까운 정도였고요. 유럽은 좀 더 떨어졌습니다. 프랑스, 독일 모두 1%포인트 조금 넘게.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도 1% 넘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의 코스닥이 유난히 좀 낙폭이 큰 게 좀 눈에 띄죠. 근데 이제 일단 오늘 아침에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전망들 보면 일단 이번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쪽에 조금 방점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즉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다시 좀 반등을 해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는 일단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우리로 따진다고 그러면 새 정부 기대감, 그다음에 추경 기대감, 그다음에 한은의 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 등등 이런 소위 말하는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에 대한 어떤 근거들이 아직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점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역시 외국인 수급 얘기를 또 하는데요. 지난주까지 외국인 수급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벌어지면 또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국내의 어떤 긍정적인 리스크들은 변수들은 사실은 크게 변할 게 아닌 거고요. 결국 이제 외국인 수급 문제가 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잘 사고 있었는데 이 외국인 수급 문제가 뭔가 좀 변화가 올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주요 일정들은 앞서 두 앵커분들이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은 일단 우리로서는 이제 G7 정상회의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사실은 이제 대비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외부에서의 평가들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국격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거 해외에서 생각하고 있던 뭐랄까요 이제 컨트롤 리스크 이런 부분에서도 해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기대가 좀 되고요. FOMC는 당연히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그런 이슈들이 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시장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은 물론 하락하긴 했습니다. 6거래 연속 계속 상승을 이어갔었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조방원, 주도주들 외에 새로운 주도주, 이로써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 공약 중에 에너지와 관련된 공약들이 많고, 특히 에너지 관련해서도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공약들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대선 운동 기간에도 테마주 성격으로 한 번 좀 움직였었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돌아오는데 한 번 더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어떤 모멘텀 기대감은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은 뭐 장 분위기가 그랬으니까요. 뭐 저렇게 전체적으로 좀 파랑 색깔을 좀 보이긴 합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ETF 수익률을 먼저 좀 보면은요, 화면에 지금 아주 예쁘게 CG를 만들어 놨는데, 타이거, 코덱스, 그 다음에 두 ETF 상품들이 10% 내외. 코스피도 물론 좋긴 했습니다. 7% 이상 올랐으니까. 그래도 시장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아리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리백이라는 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신재생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에너지 100%를 수급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일종의 이제 약속이 됐죠. 국제사회의 약속. 이 부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한 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2030년까지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뭐 그냥 갔다가 무슨 벽돌로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 5년 안에 얼마나 당겨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참 걱정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따라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아리백 달성, 이 부분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산업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오늘 일면과 산업면에 걸쳐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SK그룹이 아마존과 AI 인프레 동맹을 맺는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크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가 남양주에 6천억을 들여서 AI 센터를 짓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참 그것 때문에 카카오가 최근 며칠 참 좋았었죠. 그러니까 SK그룹도 이 아마존의 AWC죠. 이 아마존 클라우드를 하는 이 회사와 함께 무려 7조 원을 들여서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이 규모인지. 울산에 짓기로 했고요. 부지가 11,000평이나 되고요. 대단하죠. 7조 원. 이 중에서 AWS, 아마존에서 이게 40억 달러, 약 5조 원 정도를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을 아마존에서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게 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GPU 6만 장을 투입하기로 했고, 일단 27년까지 41메가와트짜리로 만든 다음에 2029년에 103메가와트급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1기가와트급으로 키워서 동부가 최대 AI 데이터 센터로 키우겠다. 당장 기공이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임박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AI 데이터 센터,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민간에서 같이 좀 해 나가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거는 정부의 이 AI 데이터 센터 작업, 국가 AI 컴퓨팅 센터라고 그러는데, 이 작업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정부가 지분을 51%를 갖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을 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 봤자 사실은 들러리 역할밖에 못하고, 그냥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감내나 배너라 하면 시달리기만 할 것이다, 뭐 이런 인식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것도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러면 좀 뭔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 주도의 AI 투자, 이게 사실은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서 변화를 줄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선제 공격에 나섰다는 소식에 석유, 해운, 방산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다. 13일 오전 10시 기준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등 이른바 석유 테마주가 상승 중이다. 현재 시간후의 거래에서 서부 텍사스 산원유 선물 근월물은 전일 대비 4% 이상 올라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어서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AFP 통신을 통해 이란을 향한 선제 공격에 나서면서 특별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수에즈운하 운임 상승 기대감에 흥가해운도 20% 넘게 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풍산, 빅텍, 스페코 등과 함께 현대로템, LIG 넥스원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WM센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가장 먼저 지난주 이슈부터 한번 톱파봐야겠죠. 네. 우선 지난주 우리 시장 코스피가 한 주 사이에 약 3% 이상 뛰어 올랐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마감장 방송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장 후반 들어서 외인 수급이 좀 강해지더라고요. 금요일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 시장은 이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2.9% 상승하고 코스닥은 뭐 1.6% 상승했는데 이게 이제 2주 연속으로 보면 글로벌하게 가장 좋은 기록이었고요. 미국 나스닥이 지금 0.6% 하락한 것을 봐더라도 글로벌 증시는 대부분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요 정도 박스권에서 혼조세를 기록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가 강세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요일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함으로 인해서 7거래 연속 이후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또 환율도 약간 소폭 상승한 1,367원, 그다음 미국 10년물 국채도 4.4%대를 유지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WTI가 중동 지역 긴장 고제로 72달러 후반대로 이제 마감한 등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슈가 일단 초반에는 미중 그 2차 무역 협상 결과 뭐 스토리를 수출 재개라든지 중국인 유학생 뭐 허용하는 등 뭐 시장 친화적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지역 긴장 고조감이 글로벌 시장 하락으로 연결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이제 아직까지도 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금요일에도 좀 지속된 바가 있다라는 점 특징이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은도 그렇지만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이제 단기적으로 그 신정부 출범 이후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만 지켜봤던 분들이 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닌가, 외국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 아닌가라고 절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좀 순매도세가 좀 많이 크게 나타났는데, 그런 것은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좀 그런 것도 있고,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아직은 시적 베이스로 가는 그런 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플레이하는 그런 쪽에서 좀 더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에서 2조 3천억 원, 또다시 2조 원대를 주간 단위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1,390억을 순매수해서 순매수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좀 특징이 좀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음식료,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통신업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전기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동안 순매도였던 업종을 좀 순매수가 나온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화학 업종은 좀 순매수였다는 건 이해가 되고 또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면서 방어주 성격의 그런 업종을 매수를 했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종목으로 접근해보면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에서 SK 하이닉스 여전히 지금 러브콜 보는 거 있는데 4,800억 원 순매수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4,000억, 현대차 2,300억으로 순매수를 했고 반대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2,500억, 그 카카오 1,300억, HMM 700억 순매도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을 2주 연속으로 강하게 좀 매수하는 모습인데 940억을 순매수했고요. 실리콘투 510억, HPSP 240억 순매수했고요. 반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350억, 펩스론 290억, ABL 바이오 280억 순으로 순매도했는데 일단 바이오 업종에서는 약간 혼조세가 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난주 시장이 뭐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금요일 날 하락 마감했다는 점, 그리고 방산 원전이 강세였고 반도체는 좀 혼조, 그다음에 항공업이 가장 약세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지정학적인 위기만 아니었어도 금요일에도 굉장히 좀 좋은 랠리 펼칠 수 있었던 네. 우리 시장인데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재적인 변수니까요. 자, 이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천연가스 시설 공격을 했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당히 좀 두려웠거든요. 아, 네. 이대로 좀 끝인가 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가져갈 이슈다 이런 전망이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이런 국지전인 그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그렇죠. 사실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한 3차례에 걸쳐서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는 그런 관망 심리가 좀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실제 이제 공습이 알려진 것이 이제 금요일날 시작 이후였는데 코스피가 이제 결과적으로 0.9% 하락, 코스닥은 2.6% 하락해서 조금 낙폭이 있었지만 다우도 1.8%, 나스닥이 1.3%가 하락하면서 완전 뭐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으로 다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만 이제 예상보다 한 2, 3일 먼저 공습이 좀 시작됨으로 인해서 국제유가는 상당히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I가 거의 뭐 73달러까지 급등했는데요. 장중에는 이것이 또 77달러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3거래일간 12.3%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많이 이란이 지금 협상 카드라든지 약간 위협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는 유가가 최소 100달러, 그다음에 뭐 최대로 13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만큼 실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유가가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면 이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현재 그 낮은 물가 수준이 나오면서 이를 바탕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뭐 연준이라든지 각국 중앙은행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국제 금융시장은 이것이 이제 군사 충돌의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또 충돌 강도는 얼마나 확대되는지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 간의 확산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뭐 비공식이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공조까지 받는다면 이란과의 군사력 차이가 너무나 현격하게 벌어지는 것만큼 조기의 협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뭐 지난해 양국 간 충돌이 있었지만 조기에 마무리했던 있고요. 또 이게 한 18일간 지속되었는데 양국의 충돌 사태로 코스피가 그 기간 동안 한 7% 정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5에서 10% 정도의 어떤 조정은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 5에서 10%의 조정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게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주요 지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역시나 말씀을 주신 이 유가 같은 경우인 것 같은데 유가가 7% 뛰었습니다. 네. 벌써 뭐 73달러 선이 앞두고 있는 그런 WTI인데 관련해서 업종 영향 좀 어떤 쪽을 특히 봐야 할까요? 사실 뭐 지금 외신 보도에 의하면 지금 뭐 이스라엘이 한번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란이 한번 되받아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공습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럴 경우는 아직은 전면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미사일과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 진짜 뭐 전면전으로 확산된다 그러면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에 대한 좀 그런 강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금 가격은 지금 다시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3,500달러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 석유 그 물동량의 30%를 담당하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봉쇄를 하든지 아니면 봉쇄 위협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어떤 선물 시장에서의 그 WTI의 그 상승은 좀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가 강세가 되고 또 유가가 아직까지 상승한다면 여기에 가장 피해 업종은 역시 항공이라든지 여행 업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유럽 시장에서도 이 두 업종의 하락률이 좀 상대적으로 컸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선박 관련 그 해운주들의 상승이 좀 있었는데 이제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에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홍해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좀 운항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데 차질까지로 연결될 것인지가 좀 중요한 관건입니다. 만약 차질이 생긴다면 지난해처럼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 쪽으로 운행하는 그 홍해를 이용하는 선박을 무차별 공격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쪽으로 이용 못해서 상당히 큰 운임 상승이 나타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리적으로 볼 때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항로항과는 연관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은 HMM을 지난주에 좀 더 팔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은 석유화학과 정유주 실적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유가가 지속되면 이제 발전 단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 각광받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수요도 좀 더 증대되면서 원전 관련주의 투자 심리 개선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차피 군사적인 충돌인 만큼 방산 수요 증가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인데 다만 이제 방산주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업종인 만큼 3분기에는 시장 대비 좀 언더퍼폼할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와 있는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6월 말에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3분기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군사 충돌 장기화 시에는 글로벌 중앙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화 약세, 유가 상승으로 여행, 항공업종에는 피해가 가장 크고 또 석유화학, 정유, 원전, 방산업종 투자 심리 회복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상당히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좀 제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유가 급등의 픽앤쇼별로 원전 관련주가 또 같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좀 같이 투자 인사이트의 참고가 좀 깊이 될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산과 유가 가장 큰 두 가지의 맥은 이 두 가지인데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이 섹터 그다음에 종목별 이슈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관심 가시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석유화학과 이제 정유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에서 그래도 정유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S-오일과 SK 이노베이션이라고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화학이랑 또 2차 전지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유가에 정말 밀접하게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S-오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S-오일은 지금 실적 베이스의 가장 바로미터가 정제 마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제 마진은 아무래도 이제 원유를 사와서 제품으로 팔 때까지 그 마진 갭을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상반기에는 정제 마진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적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2분기도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정제 마진 개선세가 하반기에는 이제 플러스 효과를 작용하면서 이익 수준 역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수준이 지금 5월 평균 배럴당 6.8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이 전월 대비로는 한 50% 이상 상승한 것이고요. 또 1월 평균이 2.1달러였다는 점과 비교해 본다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6월 진행되는 그 복합 정제 마진 수준은 한 7달러로 지금 형성돼 있어서 오히려 5월 평균보다도 지금 더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정제 마진의 어떤 BP 수준이 4에서 5달러 정도라고 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5월부터는 흑자로 전환됐을 것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정제 마진이 그러면 왜 지금 상승하고 있느냐? 사실 이거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뭐 이스라엘 이란 간의 무력 충돌과는 상관은 없이 하반기에는 이제 글로벌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생산 시설 폐쇄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제 마진의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지금 군사 충돌과 관계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정유주 같은 경우는 재고 관련 평가이익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원유 구입은 좀 싸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송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정제해서
해서 제품을 판매할 때까지 거의 한 달에서 2달 정도 그런 시차가 존재하는 관계로 유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저가에 구입해서 고가의 제품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이익이 나올 수 있어서 상당히 이익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에는 SOE 같은 경우는 정유주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익 전망을 보더라도 올해가 이제 3년간의 감익이 마무리되면서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뭐 9,500억대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일부 리포트에서는 1조 원 이상으로 지금 예상하는 그런 리포트도 나와 있다는 점. 그래서 최소 올해 대비 한 150%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상으로 보면 지금 역사적 밸류에이션 수준 저점 수준에서 조금 이제 올라오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인데 그래도 아직은 저점 수준에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보거나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좀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산 관련해서는 사실 종목들의 그런 상승이 올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지금 추천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산 종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종목이 있는데 풍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풍산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전망이 컨센서스를 한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보여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실적이 연동해서 증가하는 특성이 있는 관계로 향후 구리 가격 상승이 지금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난해 정말 실적이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제 포탄 수출이 상당히 좀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제 포탄 수출이 이제 쇼티지가 조금 해소되면서 어떤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이제 포탄에 대한 생산을 공급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성장성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현재 주가가 PER 밸류에이션으로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11.7배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방산주들이 대부분이 뭐 27배에서 거의 30배를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방산주 대비는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다는 것이 좀 꾸준한 매수세를 불러들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한 주 동안 풍산이 무려 64.8% 급등을 한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지금 쫓아서 사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고 눌림목 진입만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가격대로는 한 8만 원대로 진입하면 매수를 좀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이제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지금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데 그나마 유가 상승에 조금 연관되어 있는 조선주가 있습니다. 그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은 이제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그 삼성중공업이 잘 하고 있는 FLNG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지금 수요도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FLNG가 사실 바다에 떠 있는 LNG 생산, 저장, 뭐 하역 설비를 통칭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삼성중공업이 거의 글로벌 수주 독보적인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지금 이제 향후에 발주가 나온 것도 삼성중공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조선주 대비 수익성 개선세가 좀 늦춰진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뭐 MRO라든지 이런 군함 건조와 관련한 그런 특성이 없고 그다음에 또 엔진 사업부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상반기 주가 수익률은 좀 저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저가 수주한 프로젝트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요. 또 동원되었던 인력들이 이제 해양 부분 쪽으로 지금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이제 해양 부분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비중이 상승함으로써 수익성 개선세가 뚜렷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지금 예상되는 FLNG 수주가 하반기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코랄 2호기, 델핀 1호기 그리고 내년에는 웨스턴과 골라 등
총 4기 FLNG 수주가 유력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 3천억 원 그리고 기관이 300억 원 동시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조선주 전체 종목 중에서 가장 양호한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던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유 그리고 석유 쪽에서는 S-오일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서는 풍산. 근데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 주신 대로 신규 진입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이제 8만 원대 눌림목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유가 상승 좀 간접적인 수혜 섹터로는 FLNG, 삼성중공업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늘 월요일이죠. 남은 이번 한 주 좀 잘 계획을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 뭐 G7 정상회담도 있고요. 또 FOMC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남북 경협주 지난주에 굉장히 좀 한번 띄워줬는데 이번 G7을 통해서 좀 움직일 수가 있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뭐 G7 정상회담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가시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대북 정책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6.15 또 기념식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남북 대화와 협력 재개를 언급한 만큼 남북 경협지로 분류되는 종목들의 상승세는 이번 주에도 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장기적 전망은 사실 이제 전체 금리 하락기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상승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만큼 이것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급하게 상승했던 지수가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이라는 재료를 빌미로 조정에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일단 시장을 좀 보수적 관점을 보시고 저점 매수에 주력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지수 상승을 외국인이 견인한 관계로 이번 주 역시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과 연동해서 지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외국인이 급하게 파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무 서둘러 현금화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말씀하신 것처럼 19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발표되는데 뭐 동결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물가라든지 국제 정세가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파월 의장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투자 전략은 일단 주 초반에는 현금 비중을 조금 확대한 이후에 저점 매수 시점을 좀 진입 시점을 탐색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관심 목적이라고 그나마 또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원전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도 사실 뭐 최근에 변동성은 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직전까지 가장 핫했던 이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이제 단기적으로 좋았었는데 이것이 이제 금요일 날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정도는 조금 관심권에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마찬가지로 목요일에 약간 좀 반짝을 하나 싶었는데 금요일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대로 이 단기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 서울 WM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마켓나우 이 1부에서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